유시민 작가의 말이 서로 충돌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과거에는 연대와 연합으로 우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까지 다시 소환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들어보시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근데 그게 그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했다라는 구조적 다수 발언에 대해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점 확인하고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5월 21일이었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5.18 부마항쟁 이런 걸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저 당이 3분의 1 이하로 가야만 돼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당, 합리적인 중도 진보 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민주당이 조금 더 힘있게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 분들이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눈앞의 권력을 다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다. 네, 안전한 우위 확보 전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은 필수고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한 발상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가 다를까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충돌하는 발언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비판했던 구조적 다수의 발상은 민주당만의 다수를 뜻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정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략이 안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만의 안정적 우위가 아니라 민주당과 중도 진보 보수 정당 연대의 우위. 그러니까 하나는 only 민주당만의 다수, 다른 건 연대의 우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민주당만의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고 연대의 안정적 우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유시민 작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전의 경험에 입각해서 본다면 민주당만의 실패든 연대의 실패든 그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안정적 우위는 가능하지만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개선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유시민 작가는 사실상 지지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전략은 연대의 안정적 우위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 다수 전략 아니었습니까? 한 몸뚱이로 합치자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건 왜 지지를 했을까라고 하는 또 직접적인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세 번째, 자, 평택을 재선거에서의 조국 후보 지원 이것을 연대의 안정적 우위 전략으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김재현 진보당 후보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봤던 것인가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진보당은 연대의 대상, 즉 합리적 중도 진보 정당이 아니라 극좌라서 그러면 연대의 대상이 아니었고 별로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어서 별로 언급도 안 했던 것이냐. 오로지 조국이었던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 성립이 되는데 하지만 진보당도 내란 종식 연대의 한 축이었고요. 지난 총선 때는 연합 비례정당의 한 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현 후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시민 작가의 뇌리 속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 우위를 위한 연대의 확장을 꾀하고자 했다면 차라리 김재현 후보가 당시 먼저 내려가서 먼저 바닥을 훑고 있었다라면 조국 후보에게 다른 데 가서 평택을 해서는 김재현 후보가 당선되고 다른 데서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야
연대의 틀을 확장을 해서 안정적 우위를 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일단 정리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유시민 작가의 논법을 벗어나서 일반론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구조적 다수냐 안정적 우위냐 이것에 대한 노선 투쟁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이 무슨 진보냐. 서구식 어떤 민주주의 모델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도 아무리 좋게 봐야 중도 보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차라리 국민의힘 안에서 합리적 보수라든지 이런 어떤 보수 영역도 상당 부분을 끌어안으면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라.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극우 쪽으로 밀면 오히려 민주당의 왼쪽 공간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서 진보 정치의 여지가 넓어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구조적 다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유의미하냐 아니냐. 그런 논쟁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일단 이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연대의 안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당제가 구축이 돼야 되고 실질적 다당제가 구축이 되려면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가능하냐?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있느냐라는 또 의문 제기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차라리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논쟁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유시민 작가의 논법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발언하고 또 이걸 연결시키면 엉켜버려요. 엉켜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봅시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로 유시민 작가는 어제 매불쇼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먼저 검찰개혁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명픽과 관련된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자, 이 두 가지 발언을 들었는데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킨다고 했는데 시켜서 했던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는 누굽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김민석 당시 총리였어요. 그다음에 명픽이라고 언급됐던 사람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한준호 경기지사 그 경선 후보, 그다음에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전 총리. 지금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요.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주당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인물로 국한해서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과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요. 왜? 원래부터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과 연관지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까지 마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계 개편에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대규모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 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시민 작가의 뭐 증축이냐 재건축이냐라고 하는 것의 구분법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중심 세력의 교체 여부예요. 유시민 작가가 지금 꽂혀 있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딱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확장 여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서 증축론, 재건축론이 나왔을 때도 핵심은 결국은 민주당 중심 세력의 교체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되는 건 바로 이 문제다. 그런데 이번엔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의도까지 공격받았습니다. 임명장을 노린다, 친문 부활을 원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 안에서 정작 핵심은
인사와 검찰개혁 그리고 대통령의 소통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보면 평론을 하실 때 제가 더욱더 공감 가는 건 뭐냐면 저는 이해관계가 적다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평론가분들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남은 분들 정치권으로 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싶고 어딘가에 공기업의 상임이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수많은 선택사항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총리와 밥 먹었었던 평론가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유시민 작가님한테 야, 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 안 줘서 그런 거야? 저는 그거 쇼츠로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매블쇼에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유시민 작가는요. 총리직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총리직보다 높은 자리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리직을 거절했던 사람이 어떠한 임명장을 받으려고 평론장에 나온다? 우선 그런 부분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친문이라고 하죠. 친문의 부하, 진짜 웃겨서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친문의 부활을 위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만약에 친문이라는 세력이 진짜 있다라고 쳐봅시다. 친문이 부활한다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한테 들이대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친문 세력이 세신다고 하고 국회의원이 많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유시민 작가님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비선실세가 하고 싶은 건가? 근데 비선실세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비선실세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명태균 같은 사람들, 최순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공론장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전략가로서 많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태까지 재판을 쭉 들어보면 그리고 인터넷에 나온 뉴스를 읽어보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은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배우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유시민 작가는 어떨까요? 굳이 뒤에 빠져가지고 비선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인 정치하고 본인이 공장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친문 세력의 부활을 원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임명을 받고 싶어서 지금 공문장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친문 세력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 두 개가 전부 다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대호가 옆자리에 앉았었단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비도 살짝 오기도 했었고. 근데 비가 다 개었어요. 그 드라이브 할 때. 그러니까 저기 붉은 노을이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쫙 들어왔어요. 그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분 뉴스와 생각이 다른 평론가분들이 왜 유시민 작가가 임명장을 원하고 그 친문의 부활을 원한다라고 평론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러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죠. 본인의 삶 자체가 명확한 목적의식, 그리고 사적 이익으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이 공론장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의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93년생이거든요. 32살입니다. 32년 동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나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봉사를 하네? 유시민 작가가 원래 책 방송하고 낚시 방송하다가 갑자기 정치 관련된 공론장에 뛰쳐나오네? 이거를 선이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의심스러운 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다. 분명히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러 나온 것이다. 친문의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의로 행동한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시민 작가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좀 이렇습니다. 우선 건축학 개론이 나오죠.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규모 개편은 중축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여기서 소규모 개편은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가치는 그대로 두되 여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건물의 기둥을 뽑지는 않죠.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 리모델링, 중축이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라고 함은 민주당의 토대를 헐어서 조금 남겨놓고 추가로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그 동네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중축이 아니라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생각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하느냐? 그 근거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에요. 세 번째로는 혐오 조장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없는 인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병태 씨, 5.18에 대해서 5.18이 무슨 성역이냐, 그리고 일제감정기에 대해서 통상적인 우리 시민분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인요한 씨, 국민의힘에서 가장 핵심 코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도 옹호했던 사람이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훈, 임명되진 않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봤을 때는 민주당의 가치를 중심을 딱 두고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재개발하는 수준의, 국민의힘까지 합당하는 수준의 파격 인사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축을 원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 개혁입니다. 이 검찰 개혁이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처음에는
정성호 장관 때문이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검찰 개혁인데 왜 정성호 장관은 똑바로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심이었고, 실제로 이분 뉴스가 집회에 나갔을 때도 그러한 의심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이 좋아지지 않자 중수청과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희귀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지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평론가들, 특히나 법조계 안에 몸담고 있는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가지고 와서 보안수사권이 수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들으면 잘 모르니까 어려운 말로 속인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속지 않고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는 전면 폐지가 정부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에게 이것을 넘겨줘요. 야, 보안수사권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계속 불평불만이 나온다. 당 너네가 그러면 알아서 한번 해봐라. 던져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문은 그건 거예요. 왜 TF, 검찰개혁 TF 내용 17억이나 썼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봉합이 그래도 의심스럽지만 되고 있는 와중에 어제 11인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법안을 제출을 하죠. 그리고 법사위원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최소한 4명은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면 폐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유시민 작가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가지고 옵니다.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임용되지 못해요. 쫓겨나요.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 거의 뭐 총리급이었어. 어렸을 때. 쫓겨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용받고 싶어가지고 쓴 책이 군주론이에요. 거기엔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군주는 선의를 보이고 아래에 있는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라.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실 정치가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사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유시민 작가님의 전 생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혐오 조장에 대한 조치. 이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멸칭을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호준 총수, 체육 MC, 유시민 작가 등등 해서 묶어서 멸칭으로 써요. 그리고 이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비난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조롱 섞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작했고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들에 대해 가지고 묶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만연했어요. 매일매일 인터넷을 하는 소통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멸칭을 사용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를 모를 리가 없는데, 소위 말해 친명이라고 스스로 밝힌 분들의 조롱의 수준이 그 수위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하는 액션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소규모 중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다가가야 되느냐 시민들에게. 인사도 어떻게 보면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왜 인사가 대통령 공약이냐? 내란 극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을 극복하겠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내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은 사실 인사에서 배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중도 보수 아니면 찐 보수지만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던 사람, 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어요, 민주진영에서. 하지만 내란에 대해 가지고 옹호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임용을 한다. 이거는 내란 극복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검찰 개혁도 제가 국회의원들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왜 윤석열 시절에 검찰 개혁하겠다,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다, 보안수사권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주장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는 과거의 대통령 공약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정보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기존의 공약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정보 많이 알고 내 뜻이 맞아 하고 그냥 진행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세웠던 그 원칙과 그 공약을 임기 5년 동안 완수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완수를 하고 만약에 그거를 완수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 공약이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틀렸다라고 하면 소명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뉴스 정도에 나오는 수준으로 소명하면 안 돼요. 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기 재크나이프 들고 있는 평론가들, 재크나이프 들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야 한번 찔러봐, 이런 식으로 소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가지고 밝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검찰개혁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보안수사권까지 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 돼 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기존에 찍어주셨던 분들에게 제대로 된 공감과 이해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공감하고 지지를 받아야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는 상당히 큰 염려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패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어렵겠다. 아마 실패라는 표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기획하는 수준 자체가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이 수준 낮은 기획에 대해서 그 자세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 기억 속에 1시간 듣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는 거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왜 수준이 낮다냐고 하냐면 되게 조금씩 그 계획을 넓혀 나가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기획 자체가 눈에 뻔히 보여요.
이분뉴스 같은 경우에도 시사평론을 이제 막 3년 6개월 정도 진행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분뉴스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1년 동안 운영하시는 거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의 지지자들 전부 배제시킨 것처럼 보여요. 가령 그런 것이 있죠. 청년 최고위원 어떻게 기획됐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SNS에 청년 최고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서 막 평론을 하실 때 부처와 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유시민 작가님한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일부러 평론을 했어요. 왜? 이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가지시고 화합과 통합 메시지가 나올 것인데 이거 누가 봐도 유시민 작가 아닙니까? 하면 그 방향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호남 그 개발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평론을 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메시지를 내면 안 돼요. 그것은 상당히 리더로서의 아쉬운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나오셔서 건축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건축학개론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에 반발했었던 평론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중에 또 유명한 평론가가 있죠. 시계를 다시 자랑을 했어요. 자랑스럽다. 근데 이 평론가가 5.18과 관련된 글을 씁니다. 그때 5.18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리트윗을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최고위원회 나왔습니다. 청년 최고위, 나 나가겠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한 칭찬을 매우 많이 합니다. 당대표 이제 나갔는데. 정원호 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픽 아닙니까? 수많은 픽이 있었어요. 이걸 SNS를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픽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경기는 한준호 의원이죠. 그리고 이번에 김보미 후보 어디야 지방의회 의장이라면서요. 그분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팔로우를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이 맥락을 봤을 때 어떻냐? 너무 티가 많이 난다라는 거야. 제가 봤을 때요. 해석을 계속 좋게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분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아니, 수준이 안 높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전 그래서 이 기획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소통 방식의 문제라고 하죠. 소통 방식. 본인은 뒤에 숨고, 뭐 군주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은 뒤에 숨고 선의만 보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힘든 부분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의 뜻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공약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거를 직접 돌파해 나가서 시민분들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지지받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소통 방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한 인사. 다스베이다에서 편집된 게 제가 말했던 이 수준 낮은 기획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한준호 의원, 서울시장의 정원호 후보, 당대표의 김민석 후보, 청년 최고의 정민철 후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를 계속 하잖아요.
조정식 의원 국회의장 됐죠.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싶었었고 이러한 이유는 인사와 검찰개혁 그리고 혐오 조장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 왜? 누가 보더라도 수준이 낮은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소통이 불통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라는